IMF 때 한 번 그런 상황을 겪고 그 다음에 리먼 브러스 때도 한 번 겪고 또 얼마 전에도 겪어봤거든요. 한 이게 10년에서 10년 전후터이더라고요. 돈이 그러니까 이제 도는 것 같은 느낌, 도는 것 느낌. 그걸 이제 3번 겪게 돼 보니까 그때 이제 그 경기 순환도 같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내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어떤 경우는 성공했고 어떤 경우는 참 힘들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의 돈의 어떤 순환 그런 관점에서 제목을 적게 됐습니다. 예. 이게 머니 사이클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경기 순환, 뭐 경제 순환, 뭐 이렇게 순환이라는 단어하고도 맞물리는데요. 앞에 이제 주식 투자 머니 사이클을 했는데,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경기 순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기가 성장한다, 하락한다, 뭐 이런 조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은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틀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식 투자자는 그 상황에 맞춰서 나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경제학자 입장이 아니라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썼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경기 순환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자연의 그 보편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그 말씀이 좀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근데 이제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예,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고 그 상황이 너무나도 유사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 지금 주식시장이 사실 지금 오늘 촬영하는 이 시간도 사실 주식시장이 좀 빠졌잖아요. 예. 이 빠지는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은 왜 빠지는지 많이도 궁금해하시고 그러나 이제 이런 사이클을 여러 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경험적인 어떤 차원에서도 봤을 때 이 상황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요? 예, 그리고 이해가 되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고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사이클이죠. 예, 이 사이클을 좀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 투자 세계에서는 좀 더 성공 확률이 높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사이클이 보통 이렇게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거를 이제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이렇게 변화를 좀 만들어내는 요인에 이제 책에서 정리를 해주시긴 했는데, 네, 맞습니다. 예. 한 몇 가지 정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 투자 그 차원에서 보면 한 4가지 그 트레이닝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초단타 트레이너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데이 트레이더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스윙 트레이딩에서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투자자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거시경제 투자자가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투자자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워렌 버핏 같은 분처럼 장기적으로 가는 이제 그 중장기 투자자가 계세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거시경제 목적으로 하시는 투자자님들이 계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분에 해당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IMF 때 가장 힘들었던 게 환이잖아요. 조지 소로스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거시경제를 보고 하신 분들이고, 헤지펀드 요즘에 이제 뭐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뭐 자금을 뺀다 들어온다 막 그러잖아요. 이런 분들도 역시 거시경제 투자자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거시경제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금리를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환율, 그 다음에 채권, 뭐 그 다음에 원자재, 우리 보면 선물 막 투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4가지를 많이 집중적으로 보고 이제 이 시점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금리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거시경제를 보실 때는 크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금리입니다. 금리고, 금리 같은 경우는 경기 순환의 어떠한 방향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은 외국 기관 투자자들의 어떠한 투자 전략을 엿볼 수 있고, 원자재는 실물 경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예측되는 내용 말고 실제의 경기를 알 수 있는 지표 같은 경우는 원자재, 석유부터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채권이 있는데요. 채권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채권 투자 그런 관점이 아니라, 채권이라는 어떠한 큰 카테고리가 있고, 주식이라는 카테고리 있고, 부동산 카테고리, 그 다음 원자재 카테고리인데, 전 세계 자본 중에 가장 상당 부분은, 그러니까 반 정도는 대략 반 정도는 채권이 비중을 합니다. 엄청나네요. 그렇죠. 여기서 채권은 회사채가 아니라 국채를 얘기하는 거죠, 국채. 그러니까
그 채권과 주식은 어떤 관계냐면은 채권은 투자 수익보다는 안정성을 많이 보고 있고 주식 같은 경우는 투자 수익성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거대 자본, 주식보다도 더 막강한 자본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채권을 움직이는 이 채권을 움직이는 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이 채권에 투자한 돈이 주식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주식에서 채권으로 오느냐. 예, 이거를 우리가 또 쫓아갈 필요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먼저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의 논리로 봤을 때는 저희는 약자거든요.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걸 보고 우리는 쫓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또 같이 투자를 해야 되고 수능을 하던가. 그래서 한 4가지를 우리가 이제 좀 거시경제에서는 크게 보고 있죠. 하나 더 있다 그러면은 이 거시경제를 뛰어넘는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이제 트렌드, 메가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예, 지금 4차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 요런 것들은 이제 그 거시경제를 뛰어넘는 거고 그 거시경제 한 10년 동안에 움직이는 것들 사이클, 10년 순환 사이클에는 아까 말씀드린 금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좌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금리, 환율, 원자재, 채권 요게 이제 10년 사이클 정도 안에서 좀 볼 수 있는 거고 10년 이상 사이클은 이제 인구와 그렇죠. 같은 메가 트렌드를 좀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책에서 이제 경기 순환 7단계를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회복기, 성장기, 안정기, 경기 붕괴, 하락기, 침체기, 바닥 이렇게 좀 해주셨는데 여기서 딱 그냥 요걸 봤을 때 이제 제일 궁금한 건 지금 현재잖아요. 그리고 현재 이제 주식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고 여기에 좀 어디에 좀 해당되는지 그걸 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구분한 거는 이제 뭐 먼저 말씀드리면 지극히 저의 경험,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이클을 3번 겪으면서 느꼈던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구분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떤 경제학자가 이렇게 구분한 건 아니고요. 일단 이제 경기 성장, 이제 처음에 이제 회복이죠, 회복.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나서 회복하는 건데, 그때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가 막 성장하는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가 안정 단계가 있는데, 이때가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안정기가 위험한 그렇죠. 거예요. 모든 게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정기가 지나면 이제 일이 터집니다. 그게 이제 뭐 갑자기 터진 버블 뭐 아니면은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19 사건 있지 않습니까? 세계 보건 위기. 어느 누구도 몰랐던 일. 근데 그 징조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다가오는 거죠. 안 좋은 일은 갑자기 다가오게 되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서 벗어난 게 뭐냐 하면은 2020년도 일 터지고 나서 2020년도 주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21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그래도 뭐 한국 시장은 좀 어려웠지만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주가가 좋았고. 근데 지금 22년 1월달 현재 시점에서 뭐냐면은 굉장히 안 좋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미국 시장도 나스닥도 한 10%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시장은 뭐 말할 거 없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연장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어느 단계냐 하면은 한번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이 터지고 나서 뭔가 치유하는 단계거든요. 치유하는 단계에서 뭔가 그 다음에 회복을 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제 하락이 시작된 거고요. 그게 이제 침체와 바닥으로 가는 한 5, 6단계, 5, 6, 7단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오히려 요거는 과거에는 이게 좀 길었어요. 길었는데 근데 요번에 사이클에서는 이게 짧을 것 같아요. 짧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락, 침체, 바닥 이렇게 3개를 하나로 묶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침체 단계.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 침체 단계라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경기가 침체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가 침체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마음이 침체된 상태. 그 상태로 보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가 끝나고 나면 경기는 다시 성장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경기가 침체됐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요. 돈이 많이 풀린 게 다 다음을 위한, 넥스트를 위한 그 잘해보자는 경제 성장을 회복시키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침체 단계,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침체 단계에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회복 전의 단계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단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좀 그 지수나 이렇게 위치나 이런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제 유동성에 의해서 돈이 풀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체력이 굉장히, 그러니까 경기 체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돈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그 주식이든 아니면 뭐 그 투자 대상은 굉장히 그 뭐랄까 민감해집니다. 가격이 높아지면 민감해져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뭔가 뭐 살짝만 그 건드려도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유동성 장세니까 탄탄하지 실적 장세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래성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건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자꾸만 얘기할 때마다 주식시장은 움찔거리는 거죠. 예, 이게 불안한 거죠. 예. 그럼 요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실적 장세가 이제 도래됩니다. 실적 장세에서는 어떠한 이야기 들어와도 멘탈이 강해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은 멘탈이 뭐 좀 많이 약해졌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떻게 보면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그렇죠. 너무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진짜 우리나라도 보면 수출 실적도 좋다고 엄청 좋죠. 네, 네, 미국 반도체 엄청나게 잘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심리적으로 부담되는 지수 포인트가 왔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유동성이라는 게 이게 대출해서 또는 뭐 그 주식 가격에 대한 걸 알면서 투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짝만 이렇게 움직이기만 하면은 이제 동요가 되죠. 불안도 오고. 그러니까 이게 그 목소리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금리 인상 때문에 위기가 온다고 하고 뭐 지금의 그런 낀 거품이 꺼질 거라고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경기가 좋을 때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신호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고 이게 참 헷갈리는 것 같아요. 똑같은 신호를 완전 다르게 해석하는 거. 네.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저도 이제 강의 많이 나가서 이제 우리 투자님한테 얘기해드리는데 금리 인상은 좋은 거 맞아요. 왜 맞냐? 일단은 여기서 금리라는 거는 대출이자가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철저하게 개인적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대출이자가 갑자기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 감소되고 그다음에 기업 매출이 줄어들고 주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거 배제하셔야 돼요. 이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아무래도 중앙은행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 돈을 푸는 중앙은행은 어려우니까 돈을 풀 거 아닙니까? 금리도 낮추고. 그죠? 그러면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또 뭐냐면은 돈을 회수하고 금리도 올리고 제재를 맞춰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하는 거는 뭐냐면은 통화 정책과 그다음에 금리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잘 부양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려우면은 어려운 대로 도와주고 또 잘 되면은 이게 너무 가야 되니까 또 진정시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웠을 때 뭐 했습니까? 돈 많이 풀었잖아요. 그래서 통화 정책과 낮은 금리로 해가지고 금리 정책을 펼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경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매출, 뭐 수출도 좋다, 뭐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각 세계 경제률도 생각보다 빨리 호전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도 오래되면은 종식이 될 것 같다, 이제 일상을 회복할 것 같다, 이런 게 경기 회복의 어떠한 그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은 뭐냐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한 본연의 목적이 달성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을 하는 게 본인들도 경기를 이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때 돈을 회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금리를 통해서 이제 조절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이죠. 지금 금리 인상 전후에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 전후에서는 불편합니다. 예, 왜 불편하냐면 이런 거죠. 이 돈이 대출이잖아요. 유동성이라는 건 대출이잖아요. 그럼 뭐 제가 리먼 브러스 금융 위기 때는 헬리콥터 머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면 무제한 머니라고 합니다. 거의 3차 대전 수준의 그 일이 터졌다고 막 그렇게 썼으니까 독일 총리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돈이 풀린 건 맞아요. 그럼 이 돈들이 다 어디 갔냐? 우리가 이제 대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어려운 곳으로 돈이 간 거 같죠. 사실 같죠. 그다음 가게나 기업으로 갔는데 실제적으로 전체 포지션 중에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 생각인데 80% 이상은 그 과거에 대출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한테 간 거예요. 대출 안 받아도 되는 기업들, 그렇죠. 대출 안 받아도 되는 기관들한테 간 거죠. 그럼 그분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뭐 했냐면 이제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지금 건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자본도 있지만 이제 건전한 자본 중에 이런 거 있죠. 뭐냐면 이제 앞으로 미래 성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한테 돈이 간 거죠. 예를 들면 뭐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우리가 얘기하는 IT, 뭐 메타버스 뭐 등등 바이오 많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돈이 많이 쏟아진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다음에 경기가 좋아지면 이제 생산 활동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돈을 받아가지고 공장을 짓고 있는데 금리를 올리겠다 그러니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IT 기업들이 지금 금리만 올린다 그러면은 자꾸만 움찔움찔거리는 거예요. 공장이 다 증설이 되고 나서 생산 활동하게 된다 그러면은 금리를 올려도 상관없어요. 네. 예. 이제 돈을 벌 단계에 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돈을 가장 많이 받고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들 대부분 IT거든요. IT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특히 그래서 요즘에 주가 하락하는 거 보면은 어떤 게 많이 빠지고 있냐면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우리나라 2차 전지, 네. 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수 받쳐주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맞아요.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쪽에 있는 미국 같은 경우 엔비디아나 ASML 같은 경우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 빠지는 것보다 MS가 빠지는 것보다 얘네들이 빠지는 게 더 커요. 네. 그러니까 그 금리 인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로 뭐냐면 분명히 나중에 좋아질 기업인데 지금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을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걸 통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유동성으로 해서 투자하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대출받아 투자하신 분들이 그러면 이자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는 게 나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대출받았는데 수익률이 한 3억이 됐어. 그러면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1억을 상환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이제 자꾸만 이제 매도하는 분위기로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 또 여기에 또 하나 이제 한몫하는 게 공매도 세력이잖아요. 공매도 세력까지 붙게 되고 뭐 ETF 인버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세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뭉치니까 뭐냐면 금리 인상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 전후에는 아주 복잡하게 돌아간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달러가 이제 강세가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달러 강세되면 이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되니까 이제 또 그러니까 달러 강세라는 건 뭐냐면 자본이 미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자산이 미국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에 이제 또 다우존스 주식만 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분명은 금리 인상 시기에는 경기가 좋다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중앙은행이 이제 올릴 때. 그러나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는 많은 좀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이것만 지나가면 정상화되는 거죠. 그 투자자의 심리,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뭐 대출부터 시작해서 뭐 금리 인상으로 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했는데 아직 돈 벌 단계 전인데 그렇죠. 금리가 올라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일시적인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금리를 막 3번에서 막 8번까지도 올린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적으로나 아니면 과거의 그 데이터로 보면은 그 금리 인상 직전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이후에 한 2번 정도 한 기간을 보면 한 1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저희도 자유롭지가 않고요. 미국도 아무리 미국이 작년에 굉장히 잘 좋았잖아요. 우리보다 더 좋았잖아요. 예. 투자 수익 측면에서. 근데 미국도 역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 금리 인상 2번 정도까지 시장이 이제 그거를 적응하는 단계까지는 지금처럼 변동성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그러면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되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한 최소 1년 정도는 좀 보합층 조정 박스권을 갈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은 미국 같은 경우 아무래도 불안하잖아요. 돈은 돌고 있는데 안전자산이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수익성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같은 박스권이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박스권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저점을 올리는 박스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요? 네. 대단하네요. 근데 작년하고는 좀 작년과는 다르죠. 작년은 무조건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근데 올해부터는 변동성을 가지면서 가는 장세? 그 대신 저점을 올릴 거다 이런 거죠. 예. 그러면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나스닥이 한 10% 빠지고 예. S&P도 한 6, 7% 이렇게 빠졌더라고요. 많이 빠졌죠, 고점에서. 그럼 이게
그 과거에 보면 막 30%씩까지 빠지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 조정으로는 보지 않으시는 건가요? 예, 그런 조정은 아니고요. 네. 예, 그런 조정. 그때는 이제 급격하게 빠진 거, 전 세계가 다시 다 그렇게 빠진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이제 10% 빠졌잖아요. 그럼 또 반등해. 또 그 다음에 5% 빠지고. 막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투자자님들하고 얘기하지만 차라리 그 재작년 그때 주가가 폭락했을 때 30%씩 빠졌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멍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또 불안도 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락률은 적은데 이게 뭐냐면 자기가 느끼는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한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팔게 되고 매도 팔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누군가는 지금 저점 매수 기회잖아요. 네. 너무 좋잖아요, 가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버티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시기에 한 10%씩 이렇게 빠지면 조금 현금이 좀 많으신 분들은 좀 괜찮은 찬스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변동성은 계속해서 당분간 지속이 될 것 같으니까 분할 매수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어떤 기업마다 이제 또 더 추가적인 하락이 또 요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도 저점에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또 빠지면은 시장이 이게 지속이 되니까 그러니까 불안하게 돼요.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또 다른 기업으로 갈아타시거나 아니면 손해 보고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인 좀 어차피 시간은 좀 있으니까 예, 현금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좀 차근차근 하셔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직은 실적 장세가 도래한 건 아니군요. 이제 곧 도래가 되겠죠. 금리 인상이라는 거 단어 자체가 뭐냐면은 경기가 회복이 될 거라는 거를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제 시그널을 저희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1년 내내 금리 인상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너희도 준비 좀 하고 있어. 마음의 준비하고 있어라는 시그널을 계속 준 거고. 예. 그렇군요. 그러면 미국 증시는 좀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고 한국 증시는 작년도부터도 안 좋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한국이요. 이 한국이 진짜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저희 투자자님들하고도 항상 얘기하는데 한국 증시는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 작년에 개별 기업들 보면 이런 얘기들 하세요. 2019년에 투자해가지고 1년 해보니까 좋았다가 말았다. 예. 그러니까 수익 벌었는데 똔똔이다. 이렇게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럼 고점 대비 이만큼이면 꽤 많이 빠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카카오도 17만 원 했던 게 지금 90% 빠졌더라고요. 고점 대비해서. 네, 많이 빠졌죠. 네. 그러니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더 이상 빠질 만한 눈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경제가 굉장히 좋잖아요. 예, 좋은데 단순하게 이제 그런 문제, 어떠한 매수 심리 문제, 예, 투자 심리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빠진 거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는 버틸 것 같아요. 저희는 작년에 많이 빠져가지고. 그러면 조금 이렇게 카카오 좀 비교했을 때 그래도 삼성전자는 잘 안 빠지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좀 보세요? 삼성전자가 안 빠지는 이유는 이런 게 있어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애플도 마찬가지고 미국 애플이 3,400조 되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400에서 한 450조, 우선주까지 500조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 얘네들이 1등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1, 2등이 조금만 움직이면 종합주가 지수는 확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마저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얘네들마저 같이 빠져주면은 우리나라 코스피가 빠지는 그 체감은요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투매를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나마 얘가 방어해주고 나머지 애들이 많이 빠져도 지수를 보면은 그래도 덜 빠졌구나 이렇게 착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매출이 좋아서 안 빠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수를 방어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 얘네들이 주가가 빠질 때는 얘네들이 올라갈 겁니다. 예. 왜냐면 자기 역할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제 지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올라갈 때까지는 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수 방어에 굉장한 노력을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하겠죠. 예. 그렇게 그래서 그럼 삼성전자를 지금 좀 큰 자금들이 조금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런. 네. 그래서 그런가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최근 보면은. 그렇군요. 그러면 그 말씀해주신 그 책에서 경기순환 7단계는 이게 뭐 한 단계마다 막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건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보통 우리가 10년 주기설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걸 이제 7단계로 쪼갠 건 아니고 10년 주기설이라보다는 요번 같은 경우는 한 12년 만에 왔거든요. 그래서 10년 전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6개월 이렇게 쪼개는 것보다는 금리,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언제 할 것이냐가 이제 그게 이제 그 기간 뭐 10년 주기를 이제 쪼개는 하나의 그런 기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7단계의 이런 경기순환이 이루어지는 게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사이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가지 플러스 메가 트렌드 이런 그렇죠. 게 이제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방송을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은 이제 그 5단계에서 7단계 한 요 정도를 갖고 좀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를 얘기했는데 이것보다도 책에 보면 되게 자세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는 데 용이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그 투자의 단계로 들어가서 조사님 만약에 그러면 지금 그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뭐 투자를 쉬는 것도 투자라고는 하는데 좀 어떤 포지션을 취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만약에 산다면 좀 어떤 섹터에 있는 주식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 투자자님 두 부류가 있겠죠. 지금 하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앞으로 하고 싶은 분들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데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참으셔야 돼요. 이 기간을 좀 참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거든요. 우리 투자자님들한테 어떻게 참냐. 자꾸만 눈에 보이는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수익률 측면에서 보셨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내가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서 믿으셔야 되거든요. 예, 대부분 작년에 투자하신 분들 이제 투자 관점에 매매 관점에 아니라 투자 관점에 하신 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IT 기업죠. 뭐 삼성전자, 뭐 카카오 다들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기업들일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이제 투자하셨다 그러면은 좀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주식도 막차 사신 분은 손해 보고 계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의 증권 계좌를 오픈하지 마셔라. 보시면은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거든요. 예, 내가 그때 팔았어야 되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나의 손실료, 그다음에 뭐 장고 평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지 마셔라. 예, 분명히 좋은 기업들 하셨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거 보시면은 마음만 아파요. 네, 그래서 보지 마시고 그냥 네이버 시세만 보셔라. 뭐 하루에 한 번 또 빠졌네. 그럼 그걸로 끝인 거예요. 예,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계속 이거 계좌 열심히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뭐 대형 우량주 같은 거 좀 사두신 분들은 이 시간이 지나면은 우상향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새로 하신 분들 같은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회예요, 그분들한테는. 싼 기회죠. 그래서 분할 매수하셔서 이렇게 투자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막대한 돈이 다 어디 갔냐 이거죠. 그죠? 어디로 흘러가더라뇨. 그렇다고 식품회사로 돈이 흘러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될 4차 산업과 관련된 그쪽으로 돈이 다 갔단 말이죠. 이런 형태의 기업들이 지금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IT고 그다음에 대형주고 미국에 있는 굵직한 빅테크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이제 조정받을 때마다 작년까지는 사고 싶어도 못 샀어요. 왜냐하면 비싸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지금 싸졌잖아요. 쌀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럼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더 떨어지면 사야 되겠지. 사실 그건 욕심입니다. 그죠? 욕심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분할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막대한 돈이 다 어디 갔냐 이거죠. 그죠? 어디로 흘러가더라뇨. 그렇다고 식품회사로 돈이 흘러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될 4차 산업과 관련된 그쪽으로 돈이 다 갔단 말이죠. 이런 형태의 기업들이 지금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IT고 그다음에 대형주고 미국에 있는 굵직한 빅테크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이제 조정받을 때마다
작년까지는 사고 싶어도 못 샀어요. 왜냐하면 비싸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지금 싸졌잖아요. 뭐 쌀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럼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더 떨어지면 사야 되겠지. 사실 그건 욕심입니다. 그죠? 욕심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분할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메가 트렌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10년 주기설을 보다 더 큰 거는 이걸 더 끌고 가는 거는 그 메가 트렌드거든요. 어떻게 보면 메가 트렌드 안에 10년 주기설이라든가 머니 사이클이 있는 거지. 이 메가 트렌드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 우리 PD님도 아시겠지만 IT잖아요. 4차 산업이고 스마트카잖아요. 예. 이거 잘 되기 위해서 지금 돈이 풀려진 거고 앞으로 얘네들이 잘 돼야지만 지금 상황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경제 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진짜 길게 봐야 된다는 게 길게 보시는 필요가 있죠. 한 6개월, 1년만 이렇게 막 보합이 오고 작년에도 보니까 삼성전자를 그 초에 샀던 분들이 한 11월 되니까 많이 파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근데 올랐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 또 좀 오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투자라는 게 길게 보고 좀 접근을 해야 되고 이게 너무 빠르게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된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만약에 지금 포트폴리오 상에서요. 그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이런 메가 트렌드에 맞는 IT, 뭐 대형주, 빅테크도 담고 계신데 뭐 리오프닝주 같은 것들 또 담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 뭐 가치주도 담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 되게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리고 또 이제 IT이긴 한데 뭐 메타버스 같은 그 굉장히 각광받는 건데 아직 이익을 그만큼 못 내고 있어가지고 너무 고평가돼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도 계속 좀 버텨야 되나요?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서 현금을 넣는 방향이 좀 좋을지. 너무 구체적이죠. 그렇죠. 투자님들 많이 물어보시죠. 네. 지금 우리 피디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어보시는데, 네. 그러니까 요번 시즌을 저는 이제 금리 인상 시즌 이 시즌을 내가 갖고 있는 주식들을 한 번은 이렇게 좀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잘 갔던 것들. 예를 들어서 IT는 아닌데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잘 갔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조정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조정 대상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같은 업이라도 IT라도 중소형 같은 경우는 하락률이 더 커요. 그래서 회복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메타버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같은 업종에서도 중소형주보다는 선두에 있는 기업으로 대형주죠. 대형주. 걔로 이렇게 좀 옮겨 타시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실제로 얘네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얘는 요만큼 빠지는데 밑에 있는 애는 이렇게 빠지거든요. 상황이 그런 거니까. 근데 회복은 뭐가 먼저 하냐면 얘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먼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빅테크 같은 것들 있죠. 예. 그러니까 탑10이죠. 탑10을 좀 위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탑10 위주로 좀 재편을 하시는 게 지금 상황도 좀 마음 편하게 좀 불편한데 조금이라도 마음을 좀 진정시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향후에 찾아올 그런 경기가 이제 성장되는 상황, 회복 성장 상황에서는 얘네들의 투자 수익률은 앞에서 손해 보신 거 또는 중소형주에서 손해 보신 거 얘네들이 빨리 회복을 시켜줄 겁니다. 예. 그러면 막 함부로 막 그런 중소형주에다 물타기 하고 이러면 안 되겠네요. 지금은 물타기 하시면 안 돼요. 예, 물타기는 말 그래도 이제 밑바닥에 물 붓기예요. 예. 그러니까 저가 매수라는 단어가 있고 물타기라는 게 있잖아요. 대형주 같은 경우도 지금은 쉽게 저가 매수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대형주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 차원에서 접근하셔야 되지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빨리 나오고 싶은 마음에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주 더 큰 손해를 보시게 돼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투자 제 경험도 그렇고 뭐 많은 투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손해 본 거를 다른 데서 만회하려고 무리하게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돈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어디서 지키느냐?
앞으로 될 업종과 될 기업들, 될 산업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형주에서 내 돈을 걔네들한테서 내 돈을 지켜야지 내가 무리하게 움직이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중소형주를 좀 상대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아주 치명적이지만 않다면 좀 손절을 하고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나름 타당하다고 볼 수 그렇죠. 있을까요? 네. 그리고 그거를 대형주로 내가 갈아타는 거죠. 뭐. 네. 여기서 대형주도 빠졌으니까. 그렇죠. 분할 얘도 빠지고 얘도 빠졌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뭐 한꺼번에 손절하셔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투자 심리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손절을 못 해요. 왜냐하면 손해 본 그 금액도 있고 부담스럽거든요.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요거 좀 파셔가지고 요걸 조금 매수하시고 요거 좀 파시고 요걸 분할 매수하시고 이런 식으로 갈아타는 형태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자님 지금 이제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는데 IT 쪽에서 좀 아무래도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카카오를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빠져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거 카카오 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좀 많이 여쭤보시기도 하는데 뭐 제가 뭘 아나요? 전문가분을 모셔서 그 의견을 들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90% 정도 빠졌더라고요. 80, 90%. 네. 이런 거는 물을 타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건 물타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물타기는 내가 단가를 낮춰가지고 빠져나오고 싶은 손해 본 거에 대한 그러니까 원금 회복에 대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물타기를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저가 매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거는 떨어져도 내가 주식을 더 사서 내가 길게 갈 것이다. 예, 가격 매력이 있다. 내가 지금 들고 있지만 그래도 내 새로운 자본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싼 가격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 해드릴게요. 뭐냐면 내가 카카오가 없다면 이제 PD님이 카카오가 있었어요. 17만 원이 지금 8만 원, 9만 원 돼 있었어요. 속상하죠. 네, 이거 믿고 들어갔는데 속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카카오가 없다면 새로운 돈이 있으시거나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카카오를 사겠느냐?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카카오보다 삼성전자 사고 싶은데. 삼성전자 빼고.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6,000원 갔다가 6만 원대 후반 갔을 때 똑같이 질문 드렸거든요. 속상하죠. 속상한데 9만 원대 사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없다고 생각하면 삼성전자 사시겠냐? 대부분 사신다고 그래요. 있으니까 불편한 건데 만약에 당신이 없다 그러면은 이건 내가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뭐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우리 CEO 그렇죠.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붕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도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빠질 겁니다. 또 그런 거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카카오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어보면 그 두 개 물어보면 10분의 이제 우리 투자님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10명이 모두 다 카카오는 사겠다는 거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카카오는 매수세가 많아요. 가격 매력도 많고 좋고 매수세가 많은 거죠.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도 괜찮고. 그렇죠. 근데 이제 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냐? 시장 상황이 첫 번째는 뭐냐면 17만 원까지 갔을 때가 이제 뭐냐면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사는 게 좋다고 막 그랬잖아요. 두 개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가격 조정과 함께 그 시기에 메타버스 열풍이 이제 일어납니다. NFT라든가. 그러니까 얘도 거기에 이제 동참은 못했지만은 이제 열기가 쉽게 오면서 얘도 또 영향을 받죠. 왜냐하면 메타버스와 관련된 건 대한민국에서는 뭐 네이버, 카카오, 게임 회사들, 엔터테인먼트니까. 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시장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정타가 이제 있죠. 어떤 기업의 평판이라는 게 신뢰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10만 원이 무너지게 되는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펀더멘탈은 크게 이렇게 손상 가지 않은 겁니다. 앞으로 할 것도 많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뉴스 보니까 뭐 어제구나 대표가 바뀌었다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혁신을. 그래서 이거는 펀더멘탈의 문제가 크게 손상이 안 됐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참으셔야 돼요. 이거 여기서 손절하시면 큰일 납니다. 물타기가 아니라 만약에 얘가 지긋지긋하다. 그러면 투자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 놔두시고
또는 뭐냐면 나는 얘에 대해서 미래 가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내가 그동안 얘를 투자해봤는데 얘는 진짜 낮은 가격까지 왔어. 그러면 이제 저가 매수 기회로 잡으시면 되는 거죠. 물론 새로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네이버도 그 카카오처럼 그 뭐 지금 좀 빠진 상태에서 좀 이렇게 매수 포지션으로 좀 들어가도 그럼요. 되지 않고. 뭐 사실은 뭐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더 그 한참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예,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카카오 막 갈 때 카카오 역시 카카오가 뭐 잘한다느니 뭐 그다음에 뭐라 합니까 회사 분위기도 좋다니 막 이런 얘기를 통해서 네이버가 많이 저평가됐었거든요. 아니 저평가가 아니라 좀 밀렸죠. 예. 근데 지금은 역시나 네이버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네이버는 제 생각에는 카카오보다는 더 큰 회사예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카카오는 5천만 명 카톡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회사거든요. 네. 맞지 않습니까? 네이버는 뭐 검색 사이트도 있지만 뭐냐면 얘가 또 갖고 있는 라인이라는 거 1억 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메타버스에 또 우리가 얘기하면은 로블록스도 있지만 제페토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2억에서 3억 사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중반이잖아요. 그럼 그 유저 수만 해도 5천만 명의 유저수를 이용하는 회사하고 지금 몇 억이 하고 있는 유저의 그 유저 수가 있는 회사하고는 전혀 게임이 다르죠. 그래서 카카오가 뭐 컨텐츠업으로 이렇게 좀 나간다고 하긴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가 좀 큰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얘가 아직 그러한 것들이 이제 좀 반영이 이제 사람도 잘 모르시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카카오에서 그 이슈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카카오가 네이버랑은 좀 다르게 자꾸 그 자회사를 외부로 이렇게 외부 상장을 또 시키는 거죠. 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그러니까 이런 게 안 좋은 것 같다. 예. 그래서 혹자 이런 얘기 하시죠. 지금 170여 개가 자회사가 있대요. 카카오예요. 예, 엄청나죠. 예. 그 혹자님 그럼 카카오 자체,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상장된 기업들 있잖아요. 카카오 자체가 지금은 껍데기만 남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글로벌적인 기업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미국 쪽에 있는 그 빅테크들 보면은 상장들을 많이 안 시키거든요. 품고 있죠. 예, 일종의 품고 있죠. 그러니까 그 기업의 가치 주가가 굉장히 높아진 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쪼갠 게 어찌 보면은 카카오의 주가를 하락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된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카카오에 투자하신 분은 좋은 게 아니죠. 예. 근데 앞으로 뭐 요번에 이제 큰 일이 있었으니까 쉽게 그렇게 안 할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이버는 아직 품에 다 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차이점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빅테크들, 미국인들 빅테크의 트렌드는 품고 있다. 예.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뭐 더불어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그 기업들은 다 분할을 많이 해요. 예. 이번에도 LG 에너지 그죠? 사실 LG화학 갖고 계신 주주들,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예. 계속 분할. SK텔레콤도 SK스퀘어가 SK텔레콤 또 쪼갰고 계속 쪼개서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해요. 그건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그게 쪼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회사 입장에는 굉장히 바람직해요. 돈을 팍 모을 수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그렇죠. 철저하게 우리 입장에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이제 그런 이슈도 있고 또 뭐 CEO 뭐 인사 이런 문제도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네이버, 카카오는 길게 보면은 그럼요. 좋은 기업으로 볼 수 있겠다. 훌륭하게. 혹시 LG 에너지 솔루션 이것도 앞으로 이제 물적 분할 후에 좀 미래를 보실 때 좀 유명하다고 보시나요? 예, 유명하죠. 예, 유명하고 2차 전지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제 그쪽에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 그러나 이제 확실한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만 이제 네이버라든가 그 우리 크롬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스마트카라든가 2차 전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미지 한번 보세요. 이미지 보시면은 자동차 밑바닥이 다 2차 전지로 깔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쫙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연기관이라든가 우리 차 보면 그게 아닌데 바닥이 이게 차다 그러면 바닥이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스마트카 이제 전기차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또 들어가는 게 어디 들어가냐면은
일반 이제 그 로봇들 있잖아요. 뭐 AI 스피커부터 해가지고 요즘에는 뭐 서빙한 로봇 이런 거 많잖아요. 맞아요. 음식점 갔더니 있더라고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많이 들어가요. 예,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에서 보면은 이제 배달한 로봇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광교에서 지금 시범 서비스. 이것도 역시 작은 스마트카기 때문에 전기차이기 때문에 거기도 또 2차 전지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에서 하고자 하는 이제 그 도시망공교통이라고 해서 그 UAM이라고 하는데 드론 택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4차 산업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망하고요. 다만 유망하긴 유망한데 이제 투자 수익률을 봤을 때는 또 다른 차원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번에 상장이 되면은 상장된 그 시총으로 시작해가지고 계속 갈 것이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너무 높다는 거죠. 예, 일단은 뭐 230만 명이 했다니 한 주 두 주 뭐 운 좋아서 뭐 여러 주수 봐시는 분이 있지만 이분들이 목적은 뭐냐면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신 게 아니라 공모주가 갖고 있는 그 매력을 갖고 투자하신 거거든요. 그럼 물량이 쏟아질 수가 있어요. 주가 하락은 주가 하락이 아니라 주가 조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보호예수 물량도 풀릴 거고 그러면 이제 주가는 우리가 생각한 그 기업의 가치만큼 가치 보고 내가 투자해 놓고 기다리면 되겠지라는 것보다는 좀 시간이 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좀 유념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나 뭐 2차 전지 삼성 SDI나 뭐 우리나라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코스닥에 있는 그 에코프로비움들 쭉 많잖아요. 대장주들 많잖아요. 유명하죠. 유명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약간의 그 조정 국면, 그리고 또 가격이 이렇게 맞게 되면은 그 2차 전지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4차 산업혁명의 그 대세에 맞는 IT 대형주, 빅테크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면서 적절한 가격이 왔을 때 매수해가는 건 너무 좋다. 근데 한 가지 여기다 더 첨부를 해드리면 2차 전지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개념이거든요. 하드웨어적인. 그러니까 수익률 측면에서,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2차 전지가 소프트웨어 측면보다 수익률이 좋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드웨어나 반도체도 하드웨어잖아요. 반도체 투자 수익률보다는 소프트웨어 투자 수익률이 지난 10년간 보면 더 높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에다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익을 높게 가지고 가시겠다. 그럼 2차 전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 스마트카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뭐 구글 이런 애들이 더 수익이 좋아. 또 결국 빅테크 쪽으로. 네.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그 실제적으로 카카오 지금 주가가 떨어진 거지만 실제 그 기간 그 17만 원까지 온 기간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2차 전지 뭐 최근에 오른 거고 그다음에 반도체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의 수익률이 지난 10년 삼성전자보다 수익이 좋죠. 좋죠. 그런 식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그다음 하드웨어 순서로 이렇게 깔린다 보시면 돼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산업이 좋다 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투자자라면은 투자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또 얘기해 주신 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 이렇게 갈라가지고 그렇죠, 진짜. 봐야 되고. 너무 이렇게 세세한 가이드라인 주셔서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부동산 전문가님들도 계시겠지만 철저하게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부동산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이게 대출이 아주 쉽게 많이 됐어요. 사실은요. 그 전에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못 받았었거든요. 코로나19로 돈이 많이 풀리면서 대출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부동산을 살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돈이 어디로 갔냐면은 주식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갔죠. 이 두 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자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화폐가 늘어나게 되면 화폐가 늘어나면 물가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화폐가 늘어나면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 물가를 우리 생피품 물가만 이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생피품을 잡아가는 것들이 사실 보면은 기업이 판매하는 물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올라가는 거는 이제 회사가 장사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데 자기네들도 올리잖아요. 다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가 또 뭐냐면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10년 전에 그 분양가하고 지금의 분양가로 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임금이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가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물가의 본질은 뭐냐면 화폐가 많이 생겨서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통화량이 많이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코로나19 이후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당연지사인 거죠. 예. 주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식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주식하신 분들이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뭐냐면 저도 많이 얘기하는 건데 부동산 쉽게 매매가 쉽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투자 대상은 아니잖아요. 주식은 너무 쉽잖아요. 네. 그죠? 또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또 양도소득세는 세금이란 막강한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데 단순하게 이제 가격이란 걸 본다 그러면 미국 주식이 왜 안 빠지냐면 양도소득세가 있어서 안 빠집니다. 그거 생각해서 안 파는 거군요. 예. 그 어느 우리 투자님도 불안하니까 이걸 수익 났는데 이거 팔까 했더니만 22% 내야 되니까 그러면 22%라 그러면은 내가 더 없어 내가 내 스스로가 수익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세금이 없으니까 그렇죠. 파는 거고. 네. 그러니까 부동산도 어찌 보면 이렇게 집값이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출량도 있었지만 뭐냐면은 양도소득세는 막강한 양도소득세가 있다 보니 사람들이 내놓기가 불편한 거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갑자기 주식 얘기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한국 시장도 양도소득세가 있으면은 지금의 이렇게 어려움이 불편함을 조금은 진정시킬 수 있거든요. 오히려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 부동산도 지금 이제 세금이란 부분을 갖고 본다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지만 본질적으로 경제는 성장하게 돼 있거든요. 경제 성장에는 인플레이션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죠? 물가가 또 자연스럽게 시간적으로 흘러도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부동산은 조정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간다. 이러면 경기가 멈춰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이죠. 예. 그리고 서유럽.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모든 투자 대상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가격이 비싼 게 가장 악재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제 생각에는 여기에는 뭐가 동반이 돼야 되냐면은 소득이 동반이 된다 그러면 문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득. 내가 금리가 높다고 하더라도요. 금리가 높다고 해서 예전 2017년, 18년도에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갔을 때도 집값이 상승했었거든요. 그때도 한참 막 상승했었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낮은 현재 시점에서 지금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저번 같은 경우 많이 샀잖아요. 그죠? 대출이 많이 되니까.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내가 높은 이자를 내든 낮은 이자를 내든 그 이자를 낼 수 있는 환경만 된다 그러면 굳이 집값이 올라가도 내려가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강남 집값이 반토막 난 적도 있고 미분양도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과거 2014년, 13년도. 이때는 그럼 왜 그러냐? 그때는 구조조정이 상당히 많았어요. 예, 소득이구나. 그렇죠. 은행들 1층에서 2층 가면서 명예퇴직 엄청 많았잖아요. 조선업, 자동차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 앞에 10년을 가면 IMF 때 대부분의 구조조정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코로나19 터지고 나서는 구조조정이 지금 되고 있는 산업이 우리 많은가요? 아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때에 비해서는. 네. 그때에 비해서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소득은 우리가 소득 수준을 보면 1분위부터 10분위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0년 전에 1분위는 연봉 7천에서 1억 사이를 얘기했는데 지금은 2분위가 연봉 7천에서 1억이거든요. 1분위 같은 경우는 1억 5천 이상자들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맞벌이잖아요. 한 가구당 1억 이상은 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산업이 구조조정도 그렇게 크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집을 소득이 줄어들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집을 내놓는 경우는 이해되지만 굳이 내놓을 필요가 있을까? 예. 내놓게 되면 물량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 또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면 사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집값은 떨어지겠지만 경기는 앞으로 좋아진다고 지금 중앙은행에서는 지금 이미 공포했고 그다음에 구조조정은 별로 없고 그다음에 IT 쪽은 아시다시피 소득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 지금은 좀 잠시 이렇게 쉬어가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그 과거와 같이 과거 이런 얘기들 하죠. 과거 2014년도, 13년도하고 비교를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산업 구조조정이 좀 많았던 그렇죠. 거고 지금은 없던 거고. 거의 뭐 있긴 있지만 일부 업종이지만 전체를 잡아가지는 않잖아요. 또 그쪽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또 다시 채용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항공, 뭐 유통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경기가 또 의외로 미 기준 미 연방준비제도 지금 패드가 금리 인상 신호를 올해 상반기로 잡고 있다는 그만큼 경기의 회복 속도를 좀 빨리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건데 만약에 이거를 몇 년으로 뒤로 끌어놓고 본다, 내후년이 된다 그러면 경기는 그때까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는 영향이 가겠죠. 왜냐하면 그걸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버티기 힘드니까 집을 내놓기게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전체 부동산 그림에서 얘기하는 거지 어떤 한 나라의 정책에 의해서 집값이 떨어지고 올라가 그건 말고요. 전체 전 세계적인 부동산의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렇다 이거죠. 그 부동산을 얘기해 주실 때 그 산업의 그 소득 구조조정, 그 일자리 그거랑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거. 네. 왜냐하면 일본도 사실은 집값이 안 올라가다가 일본이 아베노미스 때 그 집값이 올랐었어요. 그때 잠깐 올랐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직장인들이 이제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취업의 여건이 많이 되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라는 다큐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올라간 사례가 있었죠. 네. 그러면 그 책에서 그 부동산과 주식은 모두 똑같은 논리로 상승한다고 하고 하락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것도 이제 아까 부동산 같은 경우도 하락하는 논리는 주식하고 어떤 면이 좀 비슷한 건가요? 같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은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자산이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경기가 좋으면은 당연히 이제 주식도 올라가지만 이제 그 부동산 가격도 부동산에 대한 그 욕구도 있잖아요. 소유 욕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뭐 내가 갖고 있는 자산도 매각할 상황이니까. 그래서 경기하고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전문가님들이 얘기하시잖아요.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어떤 전문가님들은 앞으로 인생에 좋은 기회가 하반기에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경기 회복이 빨리빨리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과 부동산도 과거 10년 전에 과거 한 뭐 2012년, 13년, 14년 같은 그런 현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경기의 정도에 따라서 그러면 요거를 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딱 말씀해 주신 걸 듣다 보니까 보면은 그 서울의 고가 아파트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는 그 진짜 막 신고가를 막 찍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중저가 아파트들은 그 지금이 가격이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경기가 좋다는 게 사실 그 대기업 위주로 좋은 거지 일반적인 그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 단위에서 굉장히 안 좋은 측면이 있는데 이게 합해져서 좋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현상이 만약에 앞으로 좀 지속이 되면 고가 아파트는 모르더라도 중저가 아파트는 좀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 조선업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고가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은 뭐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버티면 되지만 밑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파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은 상황을 보면은 아까 거기서 맞벌이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맞벌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학습 효과가 무섭거든요. 과거에 내가 판 게 잘못이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차라리 버티는 게 낫다.
이게 또 좌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물량이 쏟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집값이 가격 조정이 있겠지만 예전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도 하락은 있어도 뭐 한 10%? 뭐 이 정도만 얘기하지 옛날처럼 막 30%, 40% 반토막 이런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요, 저 또 책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재테크 무관심의 시대가 도래한다. 네. 근데 이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공감이 잘 안 됐던 게, 그러니까 놀라웠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이런 시대가 있었나, 과거에? 있었죠. 정말요? 매번 있었어요. 언제쯤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IMF 터지고 나서도 그 IMF 때 제가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뭐 비트코인 저리 가랍니다. 저리 가랍니다. 과거 데이터 보시면 비트코인 저리 가랍니다. 그렇구나. 네, 정말 그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전 국민이. 왜냐하면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IMF 끝나고 나서 절박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탕이라는 것보다는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참여했죠. 물론 그 당시에 부동산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던 건 사실인데 그때 언제냐면 그 관심을 안 가졌을 때가 2002년, 2003년, 2004년 정도 때 주식에도 관심 없어, 부동산도 관심 없었어요. 또 그 다음에 언제냐면 2012년, 13년, 14년, 15년 이렇게까지 이때도 관심 없었어요. 그래요? 예.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죠. 마치 이제 태풍이 다 지나가고 난 거예요. 다 지나가고서 주식에서도 부동산에서 다 끝나고 손해도 뭐 많이 보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는 회복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처럼 변동성이 심하고 방향을 찾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손해 보신 분들 또 지금 우리나라 주식 갖고 너무 지겨우시잖아요. 예. 너무 힘겨워하시잖아요. 다 미국 주식 가야 된다고. 네. 근데 또 막상 가니까 미국 주식 가니까 이번에 더 빠졌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이제 괴리감이 생기니까 투자에 대한 괴리감이 자꾸만 생기다 보니까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갖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예. 그러면서 이제 어느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냐. 제가 책을 쓰면서 이제 느낀 거거든요. 한 이제 여러 권 써봤는데 이때부터는 뭐냐면 이젠 정직하게 돈을 벌자. 예. 가계부도 쓰면서 한때 가계부란 책이 또 그죠 매기의 통장 뭐 이런 그런 투자 열풍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손해 보신 분들 또는 크게 이익 보신 분들이 이제 투자 열긴 식고 그 다음에 이제는 돈을 모아가자 그러면 올바르게 모으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재테크의 무관심 시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도 오르고 하니까 예적금으로 가고. 그렇죠. 예. 또 금융회사에서는 또 그걸 또 이제 방향이 영업 전략이 바뀌어가지고 또 그쪽으로 또 몰아가기도 하고. 네, 금리 올라가니까. 정말 그런 시대가 올까요? 올해 아마 오지 않을까요? 그러세요? 예, 올해 잠깐 오지 않을까 싶은데. 잠깐,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아까 전에 여기 전제 조건은 뭐냐면 기준금리, 그러니까 그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뭐냐면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기준금리 인상과 인하는 경기를 얘기해준 척도거든요, 지표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시작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과거에는 이게 꽤 길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려운 태풍이, 그러니까 자산 열풍이 지나고 나면은 언제 경기가 회복하는지에 대해서 몇 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이제 점점 투자에 대한 관심이 식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제 개인적 생각인데 올해 잠깐 좀 그러고 다시 이제 또 불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잠깐 그러고 다시 상승장으로 그 금리 인상 이런 이슈가 끝나면. 그렇군요. 그러면은 요즘에 보면 유튜브나 뭐 이렇게 미디어에 보면 SNS가 굉장히 활발하고 재테크 채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이제 재테크 무관심 시대가 올 수도 옛날하고 또 그런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근데 옛날에는 요즘에 이제 이런 정보가 많잖아요. 옛날에도 정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요즘만큼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요? 다 똑같았습니다. 예. 그래요? 예. 다만 지금은 참여자가 더 많을 뿐이지. 그렇구나. 예, 그 당시에는 참여자가 좀 적었지. 그때도
광풍이었죠. 그러니까 일단 그 안에 들어오면 비슷하다는 거죠. 그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뭐냐면 그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거 고점이라고 얘기할 때는 엘리베이터 탔는데 거기서 주식 얘기 나오면 그게 고점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정부하고 중앙은행은요, 이 물가를 조정하는 게 그들의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목적이거든요. 네. 물가가 너무 높고 그러면은 문제가 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도 착한 인플레이션이 있고 나쁜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얘기해드리는데요. 나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저쪽에 이제 진짜 물가만 높은 거죠. 이건 스태그플레이션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물가만 높은 뭐 하이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베네수엘라랑 뭐 옛날에 독일 같은 경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플레이션 말고 또 인플레이션 단언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진 않잖아요. 그죠? 말 자체가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이 써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제 인플레이션, 좋은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경기가 또는 경제가 같이 뒷받침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올라간 게 아니라 경제가 잘 돌아가니 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거 10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짜리인데 120만 원의 가격 올려도 사는 사람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부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은 임금이 올라가지고 살 수 있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소비자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경기가 좋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 물건 가격 올라가는 거는 지극히 나쁘지 않은 거죠.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부도 좋은 거고 기업도 좋은 거고 또 가게도 좋은 거니까 이게 선순환경인데 그래서 근데 대신 이제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같은 게 우리가 얘기하는 체감 물가하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물가하고 좀 괴리감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정부가 얘기하는 물가는 이제 모든 것 다 생필품, 필수 소비자하고 선택 소비까지 다 포함한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내 주머니에서 지금 월급에서 내가 내 가계부에 대한 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생필품 물가잖아요. 근데 지금 생필품가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 산업을 봤을 때는 생필품을 다루는 회사들은 이제 식료품 회사들이 주로 있을 텐데 전체 산업에서 식료품 회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IT부터 해가 쭉 있잖아요. 바이오까지 있고 자동차 쭉 있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되거든요. 산업 규모가.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리고 실제 경제를 이끌어가는 거는 생필품 회사가 아니라 어떤 회사냐면은 IT와 제조 뭐 이런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물가가 안 올라가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쪽에 경제가 돌아가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만 올라가는 거거든요. 뭐 이쪽이 올라간 이유는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서 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잘 돌아가서 얘의 가격과 얘의 가격이 합산했을 때 사실은 얘가 물가가 올라가면 이게 100만 원, 10만 원대, 100만 원대, 1000만 원대인데 얘는 기껏해야 1000원, 만 원대의 경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 주게 되면은 물가는 정부가 보고 있는 물가는 상승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죠. 이거는 돌아가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얘가 아무리 올라가도 얘는 안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물가는 얘는 안정이라 보기 때문에 포션이 너무 작으니까. 그렇죠. 그럼 경제는 이쪽인데 얘만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건 국민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거죠. 이쪽이 경기가 잘 돌아가야지만 이것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물가가 올라가도요. 근데 이쪽이 경기가 안 돼, 여기서 내가 경기가 안 돌아가는데 임금은 낮아져. 근데 물가만 올라가 봐. 그러면 아주 불편하죠. 예. 뭐 이건 이제 다른 사례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물가까지 안정돼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까지.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기에 경제가 잘 안 돌아가는 뭐냐 하면은 임금이 안 올라가. 예. 근데 여기 물가를 올린다 그러면 이 회사들은 물건 또 안 팔려.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은 또 물가까지 내려야 돼.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얘네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물가도 올라가고 경제도 안 오고. 그러니까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물가를 못 올리는 거죠. 근데 정상적인 국가들은 뭐냐면은 정상적인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은 경기가 좋기 때문에 물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물가가 상승하는 나라들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잘 조절해서 가고 있는 나라들은 대표적으로 미국, 그다음에 중국, 한국, 뭐 대만 이런 나라, 요즘에 잘 나가는 나라들이잖아요. 예. 이런 나라들이 물가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기의 물가는 생필품 물가가 아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정부 당국에서 발표하는 통계치랑 국민들이 느끼는 게 좀 다른 거군요. 예. 그렇군요. 책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버블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 폭락 전에 좀 나타나는 그런 징조들이 있었을까요? 과거 한 30년을 보시면서요.
예,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아까 전에 그 뭐 금리, 그다음 원자재, 채권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환율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경기가 고점일 때 그 첫 번째 경험 있는 투자자와 경험 있는 은행, 경험 있는 기업들은 경기가 고점일 때 행동을 취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은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험 있는 기업들은 경기가 고점일 때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은 그 불필요한 사업부를 매각을 하거나 그리고 사옥을 매각해요. 사옥을. 경기가 좋은데 갑자기 사옥을 매각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근데 경험 있는 기업들은 경기가 좋을 때 미리미리 현금화를 하더라 이거죠. 네.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오고요. 멀쩡한데 갑자기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경기가 좋은데 왜 쟤는 왜 사옥을 팔지? 사업을 왜 매각하지? M&A 시키지? 막 이런 것들이죠. 왜냐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재고가 쌓이는 게 별로 좋지는 않은 거니까. 또 경험 있는 기업들은 이제 이 사이클을 뭐 저보다 더 많은 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첫 번째는 그러고 두 번째는 은행입니다. 은행에서는 뭐 하냐면 그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은 금리를 이제 인하 쪽으로 드라이브를 이제 그러니까 방향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아, 인하로요? 예, 예. 급격한 인하가 아니라 계속 시장에서는 인하를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정부 때 보면은 계속 금리는 패드는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는 트럼프는 뭐냐면 계속 금리를 내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금리는 내렸어요. 그죠? 그때부터 내리기 시작했죠. 본격 계속 올라가다가 내리죠. 그래서 미 기준금리가 인하는 이제 경기가 불편할 때 이제 드디어 나타나는 징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징조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이런 징조가 있습니다. 느닷없이 이건 지극히 제 경험적 사례인데 느닷없이 주식시장이 미국 시장의 주가가 갑자기 멀쩡하다 바박박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이유가 있어서 빠지는 거지만 그때는 경기가 좋은데도 이렇게 주가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채권에서 뭔가 일이 있는 것 같다라는 식의 어떠한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게 있죠. 미 장단기 채권 스프레드가 뭐 제로에 가깝다니 뭐 0에 가깝다니 뭐 마이너스가 나왔다니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징후라 보시면 돼요. 마치 큰 이제 화산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금리가 인상될 때 터지는 게 아니라 금리가 오히려 그 바뀔 때 내려갈 때 터지는 거군요. 금리가 인상이 된다는 거는 이제 기업들 차원에서는 생산 활동이 잘 되고 경기가 좋으니까 그 은행을 지불하는 데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금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시중에 돈도 없고 그 다음에 금리라는 건 하나의 상품이 은행 입장의 상품이거든요. 금리가 또 다르게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금리를 돈을 이용하고 싶은데 은행에 돈이 없고 그러니까 너 높은 금리라도 써볼래? 그러니까 자꾸만 무리하게 이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대기업이 아니라 후발주자거나 아니면은 중소기업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좀 있죠. 그럼 이게 불편하지. 계속 올라가면은 장사하는데 불편하니까 금리를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금리를 이렇게 올린다고 페드가 하는 거는 너무 초창기고 뭐 외부적인 뭐 그런 충격이 있지 않은 이상은 뭐 거품이 버블 뭐 터지고 이런 건 아니겠네요. 그 단계는. 그렇죠. 그렇지는 않죠. 이제 언제냐면 이제 그 페드가 이제 아마 얘기할 겁니다. 뭐라고 이제 그 미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를 얼마까지 올리겠다는 플랜을 이제 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아직은 이제 공표가 되지 않았지만 뭐 저번 같은 경우는 3%대까지 올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0.5에서 3%였으니까 3%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그러니까 페드는 왜 3%로 이렇게 규정을 했었냐면은 3% 정도 되면 이제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페드가 금리 인상을 언제 하겠다라는 거 뭐냐 이쯤 되면은 금리 인상해도 괜찮겠구나라는 어떠한 여러 가지의 그 분석을 통해서 이제 제안을 하고 제시를 하고 그 시기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의 페드의 그런 금리 정책 이런 거를 눈여겨봐야 예. 되는군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발표를 하게 되게 된다 그러면 그때가 경기 고점의 순간이 그쪽 시기가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2.5겠다, 3.3%다, 3%다 그러면 3% 그럼 3%에서 경기가 터지는 게 아니라 그 자꾸만 글로 가면 갈수록 경험 있는 투자자들이나 이제 많은 사람들은 준비를 하는 거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경험 있는 기업들은 사옥을 매각했다느니 하면서 현금을 늘리는. 그렇죠. 은행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단기 채권 스프레드 같은 경우가 뭐 0에 근접했다, 뭐 마이너스다 이런 식으로 터지게 되면은 그 이후로 한 1년에서 통상적으로 1년에서 한 그러니까 1.2개월, 1.5개월 요 사이에 터지더라고요. 네. 실제적으로 그거 하고 나서 코로나가 한 1년 반 만에 터졌나?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신호들이 뭐 전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 비슷비슷하게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 IMF, 뭐 닷컴 버블, 서브프라임, 미중무역 갈등, 코로나 이런 게 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경기 고점에서 많이 나타나죠. 경기 고점에서. 예. 그러니까 그 경기 고점이라는 건 주가 고점이 아니고 경기 고점이라는 그렇죠. 거죠. 주가 고점하고 다릅니다. 경기 고점은 여기 있고 주가는 선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혹시 코로나 때 기억을 조금 떠올려서 보면은 그 최근 기억이니까요. 그때 주식이 빠질 때요. 막 급속도로 빠졌나요? 그게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예, 그때 그 일은 터지겠구나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우리가 금융위기를 통해서 일 터지겠지라고 생각하지 뭐 그 당시에 많이 얘기했던 게 중국에서 분명히 터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설마 뭐 보건위기라고 해서 터질 수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기껏해야 저도 그 당시에 그 코로나 터졌을 때 이런 거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메르스도 있고 뭐 사스도 있었으니까 마스크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지나갈 것처럼 항상 걔는 지나갔으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2년 지금 3년째인가요? 3년째 장기화되면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때 이제 사람들도 그 터지고 나서 주가는 쭉쭉 빠지는데 대응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뭐 요즘 떨어지는 거 전혀 다르죠. 이게 이제 뭐 정신 없죠. 뭐 톡톡톡톡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게 막 예를 들어 10%가 빠졌을 때 팔았는데 다음날 올라갈 수도 있는 그게 거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네.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은 그래도 빠지고 나면 내가 가격 조정이 있을 것 같다. 차트 보면 있을 것 같다. 여기서 요거 되는데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모든 걸 다 무너뜨려요. 예. 차트가 뭐건 다 무너뜨리니까 다 이제 투매죠. 뭐 예를 대표적으로 외국 기관 투자자하고 누굽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다 던지는 거지. 개인은 못 던집니다. 뭐 이미 이제 다 떨어지고 있는데 정신 차렸을 때 이미 반 이상 떨어지고 뭐 30, 40%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30, 40% 떨어졌을 때 정신 차려가지고 파시면 안 돼요. 네. 차라리 멍 때리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그러니까 내 주식만 문제가 되면은 파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도 주식은 괜찮은데 내 주식만 주가가 뚝뚝 떨어졌어요. 이건 팔아야 돼요. 근데 모든 주식이 전 세계 모든 주식이 동시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질 때는 이거는 패닉 상태거든요. 그때는 절대 건드시면 안 돼요. 그냥 건들지 말라. 네, 네. 분명히 반등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뭔가 작전을 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이제 건드리지 마시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반등하면 또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건드리지 말고 반등하고 나서 그때 이제 본인들이 뭐 구조조정 할 건 구조조정 하시고 아니면 하셔라 이렇게 해야죠. 했던 거죠. 예. 그러면은 그런 위기가 또 언제든지 올지 모르니까 항상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투자를 할 때? 그렇진 않고요. 예, 미국 기업을 얘기 안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과거에 몇 년 전에 이랬었죠. 한국 투자자 한창 유튜브에 떠돈 건데 주식이 있어야 되고 부동산이 있어야 되고 뭐 투자금도 있어야 되고 채권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해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한때 또 그게 붐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미국에 있는 비테크 같은 경우 주가 하락률이나 미국의 나스닥이라든가 다우존스 같은 주가 하락률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지만 걔네들은 이렇게 그냥 파고 넘어가더라고요. 타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 있는 기업들은 현금 비중보다는 그 기업을 믿고 그냥 파고를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런 기미가 있을 때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구조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중소형주가 수익을 많이 냈다 이제부터는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좀 해놓으시고 뭐 굳이 한국 투자자님들한테는 제가 이런 얘기하죠. 뭐냐면은 달러로 바꿔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로 현금화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달러 투자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직접적으로 미국 가십시오. 예. 한국 삼성보다 미국 애플이 더 이 파고를 잘 넘길 겁니다. 얘는 큰 배고 얘는 작은 배니까 이렇게 얘기해드리죠. 그래서 굳이 현금 비중이라는 거는 제가 오랫동안 해봤지만 투자자, 그러니까 이제 시세 차익자들한테는 현금 비중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매를 단기 매매하신 분은 지금 같은 경우든 뭐 언제든 간에 현금 비중은 굉장히 최고의 덕목이죠. 하지만 투자자, 워렌 버핏 같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투자자님들은 좋은 기업을 통해서 이 파고를 넘어가는 게 괜히 건드리지 않는 것보다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시장이 그 우상향을 믿고 보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한국 시장은 안 되는 건가요? 한국 시장 이게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한국 시장은 한국 시장도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저도 답답한데 이런 파고를 넘길 수 있는 기업이 있고 못 넘기는 기업들이 좀 더딘 기업들이 많죠. 넘길 수 있는 거는 뭐 우리나라 시가총액 탑10 얘네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넘어가더라도 시간이 좀 걸린다. 이게 좀 안타깝고 미국도 마찬가지. 사실은 미국도 빅테크 뭐 우리가 탑10 얘기하잖아요. 탑10만 그렇지 미국도 저 밑에 있는 것도 얘는 변동성 엄청 심합니다. 거기는 상한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각 나라의 뭐 탑10 정도들은 현금 비중 말고요. 그냥 그 기업들을 믿고 이렇게 흐름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그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정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가 현금 비중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현금 비중을 이용해서 매수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봐야 되죠. 예. 그렇구나. 와, 그 현금에 대한 이해도 정말 새로운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저자님의 그 포트폴리오 비중 같은 거 좀 여쭤봐도 되나요? 그게요? 네. 넘어갈까요? 저는 미국 비중이 커요. 미국 비중이 크세요? 네.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는 한국 비중도 있고 미국 비중이 투자 관점에서 좀 큰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현금을 뭐 따로 이렇게 많이는 안 하시고 그런 식으로 안 저는 그냥 그 미국의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 있는 기업들은 그냥 걔네를 맡기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저도 이제 단기 차익 매매는 하죠. 그러니까 시세 차익 그 행위도 취하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현금 위주로 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자는 지금 주식을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시세 차익자들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항상 현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저자님 그거 궁금한 게 그 애플하고 삼성전자를 좀 비교하면서 이게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봤을 때 지금 주가적으로는 막 대여섯 배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차이가 안 나는데 너무 고점 아니냐. 그럼 이거는 한번 버블이 터지면은 애플은 진짜 절반 이상으로 확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10년짜리 차트를 보면은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보면은 와, 이거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이렇게 먼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주가 상승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에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그 세 가지로 나오죠. 기업의 가치를 표현 방법은 하나는 장사가 잘 돼서 얼마나 큰 돈을 벌고 있고 그 돈으로 어떻게 자산을 형성하고 있는 유형의 자산이 있고 하나는 브랜드 파워, 특허 같은 무형의 자산이 있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평판 하나가 문제되면 완전 회사가 박살나는 것처럼 이 세 가지를 주가로 표현해 주거든요. 그럼 주가라는 건 뭐냐? 주가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즉 기업의 본질,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본질이기도 하고 기업이
본질이기도 한데 과거에 내가 1억을 갖고 있는 1억으로 시작했던 회사가 지금 10억이 됐다 칠게요. 성장 새끼야. 그러면 기업이 1억일 때 10,000원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주가가. 그럼 10억일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10억일 때는 1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애플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과거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회사가 성장돼 있잖아요. 그럼 그만큼 표현을 받아야 되는 게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격으로 보고 우리가 단순하게 가격을 보고 주가가 떨어지겠다. 그러면 회사가 반토막이 나야 된다고 똑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회사의 가치가 표현되는 게 주가이기 때문에 애플이 계속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가는 당연히 비싸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싸지는 게 좋은 기업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게 싼 게 아니에요. 싼 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현재 사이즈가 요만하게 졌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가치는 이만큼 됐고 이게 적정가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애플은 지금은 적정가예요. 애플이 만약에 사업이 안 돼서 반토막이 났어. 그러면 그건 주가는 당연히 반토막이 돼야 됩니다. 그게 적정. 예를 들어서 최근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 180만 원인 게 지금 90만 원 됐거든요. 사업부 중에 세 가지 사업부 중 주력 사업부가 후가 있어요. 후. 화장품 사업부. 이게 펀더멘털 문제를 크게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러면 지금 90만 원이 다시 180 가겠지. 그게 아니라 저가이기 때문에 다시 180 가겠지가 아니라 펀더멘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90만 원이 저가가 아니라 현재 적정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이제 반토막이 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는 우상향하는 기업이 좋은 게 맞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복리로 움직입니다. 예. 단위는 이렇게 가거든요. 주가 상승도 복리로. 그렇죠. 우리가 10,000원일 때 10% 간다면 11,000원 되고 11,000원에 또 계속 복리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10년 차트로 보면은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복리는 이렇게 나와야 있어야 돼요. 지금 기업이 성장하고 있고 성장률도 복리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 성장도 복리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작년에 회사가 10% 성장했다, 그럼 올해 10% 성장했다 그러면 작년 10%에 또 10%가 성장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도 복리로 작동되어 있고 주가도 복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10년 그래프로 보면 과할지 모르는데 이걸 1년짜리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1년을 끊어보면 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차트가 이쁘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과한 것 같지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다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아까 LG생활건강처럼 그게 떨어지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 현재 가격은 고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저 PBR, 뭐 저 PER 이런 거를 사는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네요. 아니죠.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다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아까 LG생활건강처럼 그게 떨어지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 현재 가격은 고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저 PBR, 뭐 저 PER 이런 거를 사는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낮은 PE, 퍼 뭐 이런 것들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그게 먹히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그 PR 값을 뭘로 돼 있냐면은 세 가지 요소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주가하고 주식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식수 웬만해서 안 변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가가 이게 시각각 변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투심이 많이 들어가면 주가 분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뭐가 하면 그 공식인 PER 값이 퍼가 확 올라가는 거죠. 예. 순이익하고 상관없이 과하게 올라갔다. 지금 그래서 카카오가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가 확 올라갔잖아요. 예, 그죠? 네, 그러니까 관심이 툭 떨어지니까 주가 확 빠졌어요. 근데 매출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PR가 접피 뭐 이런 거는 그 특히 IT 같은 경우는 또 무의미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장 증설해야지. 그럼 순이익이 뭐 상대적으로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재투자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순이익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높아요. 주가가 높다는 건 뭐냐? PR 값이 높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 맞고 그 대신 이제 전통적인 은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배운 그걸로 하면은 맞죠. 예, 그러나 IT 같은 경우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안 맞죠. 이것도 어느 정도 성숙 단계 들어가면 가이드라인 나오겠죠. 그럼 저자님께서는 뭐 그 은행주나 뭐 이런 섹터보다는 그 IT나 4차 산업혁명 이런 쪽으로 더 선호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은행주 투자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재미가 없으세요. 제자리로 다시 와 있거든. 그래봐야 조금 더 올라간 거고. 근데 이제 삼성이나 네이버 같은 건 이제 또 그다음 미국 IT 같은 경우는 우상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지속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을 같이 동반해야 돼요. 이 성장은 뭐냐? 우리 수익률이거든요. 지속적인 거는 사실은 우리하고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네, 걔네는 대주주들이 좋은 거지. 배당 많이 받으니까. 우리는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포지션이 그게 다른 거구나. 네, 그래서 은행 같은 거 투자하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로 투자하셔야 되냐면은 걔는 은행 같은 경우는 주가 10년짜리 차트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얘 업황이 이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건 업황을 떠나서 얘는 업황이 아주 길거나 아니면은 그 성장성이 계속해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기업들 보실 때 흔히 해서 전통적인 가치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 배당 높은 것들 이런 거 보실 때는 은퇴자분들 그렇죠. 10년짜리를 보시면 안 돼요. 10년을 보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은행 투자하신 분들은 성공적이지만 우리 지금 현재 은행 같은 거 투자하신 분들은 그 사이클을 보고 투자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성장하는 우상향하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요, 이게 매도 타이밍이라는 게 사실 잘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면은 높은 데서 샀다가 그렇죠. 은행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하죠. 가능할 것 일반 같은데. 뭐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고. 예. 그럼 저자님은 그 이제 만약 이런 쪽을 좀 선호하신다고 하면은 잘 안 파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행이라는 단어가 있고 트렌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메가 트렌드는 메가 트렌드는 이게 지속적이면서 성장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가 트렌드에다 투자하셔야지만 사실은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그러니까 그 저가라는 거 물론 이제 가격 조정이 있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메가 트렌드는 뭐였냐면 자동차였어요. 예, 지금 메가 트렌드 IT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의 메가 트렌드 자동차, 철, 조선 이런 것들이 한 몇십 년간 끌고 온 거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이제 뭐 토목, 금융 이런 것들. 지금의 메가 트렌드는 IT, 바이오로 이렇게 규율되죠. 그 되게 저자님께서는 그 메가 트렌드를 보고 그 우상향하는 그쪽 기업에다 계속 이렇게 모아가시는. 그렇죠. 그렇게 하셔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뭐 방송들 이렇게 보면은 뭐 막 리오프닝이 어떻다 하면서 뭐 사이클주가 어떻다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투자자 관점보다는 뭔가 트레이딩이나 그렇죠. 투자자. 예,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은행주 같은 경우 뭐 표현한다면 지금 은행주 투자하는 게 맞아요. 금리 올라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기가 안 좋고 금리 인하 시기에는 어떻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주는 이런 사이클을 가져가요. 근데 이제 IT 같은 경우는 크게 없죠. 그 금리 인하 시기에 2018년도, 2019년도에 금리 인하한 게 애플과 미국에 있는 빅테크와 우리는 삼성전자 이런 거 네이버 같은 주가가 우상향했거든요. 예. 그런 기업이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좀 인내심을 갖고 조금 심플하게 다가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업황을 따라가시는 분들은 이제 아까 그 거시경제 사이클 속에서 거시경제 투자 목적을 하신 분들 계시고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이 얘기하실 때 이거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은행주를 하란다, 뭐 에너지로 하다는가 아니면 식품주를 하다 이런 건 뭐냐면은 이게 1년이 됐지, 2년이 됐지, 3년이 됐지 모르지만 그 업황이 왔기 때문에 그건 투자돼 중요한 것보다 일정 시점이 되면 매도하셔라. 예, 이런 거고 메가트레이는 IT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사고 파는 관점이면 가급적이면 쭉쭉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저자님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 예, 이게 너무 흥미로워가지고요. 경험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대세 상승장에 초입에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님들 같은 경우는 언제 들어오냐면 이 개인 투자자님들은 이런 거죠. 시장 참여가 이렇게 지속적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기업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니까 사실적인 그러니까 어떤 팩트가 있을 때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을 때 들어오시는 거죠. 주가가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럴 수 있지만 주가는 회복되고 앞으로 갈 거래. 그때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막차를 타시는 거죠. 예, 막차를. 예를 들어서 대세 상승장에서도 언제 들어오시냐면 초입에 들어오시지 않으시고
경기가 한창 성장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성장과 고점 사이에 있을 때, 그때는 분명히 주가는 어느 정도 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3분의 1을 지나서 3분의 1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님들은 어떠한 확인이 됐을 때 들어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꼭지에 들어오셨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또 10년 쉬었다가 또 10년 후에 또 다시 들어오는데 또 그게 꼭지가 돼서 들어오시는 거죠. 항상 좋은 때만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주가가 아주 좋을 때만 들어오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요, 예를 들어 개별 종목으로 다가가지 않고 예를 들어 미국 주식 같은 걸 지수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이제 좀 꼭지에서 들어오실 수도 있잖아요. 있죠.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 그래도 미국이 난가 보다 해서 미국으로 많이 가셨죠. 맞아요. 그럼 그렇게 되고 나서도 그런 부분들은 버티면 되죠. 근데 이제 그거를 버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결국 뭐냐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투자하셔도 손해보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애플을 투자해도 손해보시고 미국 주식을 하셔도 손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왜 손해보시냐면은 내가 그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보라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산업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산업에서 얘가 선두를 치고 있는 기업이냐 아니면 중간에 있냐 하단에 있냐 그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황을 이해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그 기업을 내가 이거는 가져가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확신이 드는 거죠. 근데 업황을 이해 못하시고 그 회사의 가격만 보고 그 회사의 그 잠깐 경기 사이클이 있으니까 매출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불안해서 파시고 이러시면은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미국 지수에 투자하신 분들은 미국을 믿으셔야 돼요. 미국 지수라는 건 미국 경제 덩어리거든요. 미국 경제를 믿으셔야지만 미국의 ETF를 하셔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을 못 믿으시면은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예. 근데 미국 믿으셔도 돼요. 그러면은 만약 월급쟁이 직장인 분들이 여유 자금으로 매달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요. 이렇게 지수가 조금 빠질 때마다 사고 그러면 되는 건가요? 매달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투자 관점에 있을 때 보면은 가장 올바른 게 이제 매월 이렇게 분할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죠. 예. 직장인분 같은 경우는 적립식 펀드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매월 월급을 매월 이렇게 주식을 모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생각인데 가격 고민 안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번 달에 내가 올랐다 그러면은 비싼 가격에 사는 거고 다음 달에 이제 월급이 나왔는데 그날 마침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러면 싸게 사는 거고 그래서 좀 이거를 몇 년간은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가셔야지만 됐고 그 다음에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이게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때부터는 상황을 좀 보시는 게 좋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모아간다. 주식을 모아간다. 예. 그러니까 중간에 막 한 30% 빠질 때 이럴 때가 있으니까 월급을 다 넣지 않고 조금 남겨놓고 현금으로 남겨놓고 좀 일부분만 넣고 이런 것보다는 30%가 물론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정액으로 그냥 생각하지 그렇죠. 말고 예. 이렇게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애플을 하시겠다, 테슬라 하시겠다 그러면 가격 보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 있는 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시세 차익자하고 투자자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매매 방법이.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야, 존니 대표님이 생각하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죠. 뭐냐면 무조건 안 파는 게 중장기 투자의 덕목은 아닙니다. 파셔야 됩니다. 예.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해놨는데 얘는 그걸 못 따라간다. 파셔야죠. 메가 트렌드가 끝날 때? 예, 아니,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해서 내가 4개가 있는데 얘는 3개는 맞았어. 그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얘는 그러고 생각했는데 못 따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PD님이 편의점이 4개가 있어요. 네. 너무 잘 돼. 중간, 보통. 얘는 너무 안 돼.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접어야 되는 거. 그렇죠. 예. 네. 반등을 다시 막 기도하는 건 아니고. 그게 아니죠. 이건 여기 잘 되는 걸 여기다가 돈 투자하면 밑빠진 것도 보이죠. 그러면 안 되죠. 얘는 팔고, 이제 제대로 된 메가 트렌드가 뭔지, 또 앞으로 성장할 기업이 뭔지, 거기다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낫죠. 예. 오래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또 책에서 그 차트 분석과 재무제표 분석으로 돈을 번 사람이 들어본 적이 없다.
제가 좀 과하게 극단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네. 사실은 이제 버신 분도 있죠. 왜 없겠습니까? 시세차익자 저도 뭐 시세차익을 단기 매매 하는 사람인데 저도 차트 보고 재무 분석하고 하는 거거든요. 버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그렇게 이제 표현했냐면 많지가 않다는 거죠. 예. 확률적으로 많지가 않다. 네. 그리고 너무 그쪽에 맹신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면은 주가가 떨어지니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좋은 기업이에요. 주가가 떨어지니 이때 팔고 다시 사야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시세차익자 입장에서는 차트라든가 재무 분석을 가지고 하시면은 분명히 승률은 높아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차트나 재무 분석을 가지고 하시게 되면 승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 시점이 내가 맞다고 차트상으로 그게 맞다는 판단이 뭐냐면 그때가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매수세가 항상 좋은 기업들은 매수세가 끊임없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차트하고 재무 분석이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또 깊게 하는 것보다 얇고 넓게 하는 습관,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이거는 뭐 제가 얘기를 한 것보다는 많은 그 책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찰리 머그라든가 그 유명한 앙드레 코스타님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우리가 뭐냐면 A란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하시면 전문가가 되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편의점 4개가 있는데 요거를 정리를 못하는 이유가 적자나 정리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 앞으로 뭐가 생길 것 같아. 막연한 거잖아요. 언제 생길지 모르는데요. 그럼 계속 밑빠진 물도 깨고 손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깊게 알고 그게 되면 막연하게 그게 희망 고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존버, 그죠? 단기 매매나 뭐 어쨌든 물렸는데 본의 아니게 오랫동안 들고 가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원금 회복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원금 회복에 대한 어떠한 심리가 작용이 되니까 뭐냐면 그 기업을 계속 봅니다. 네. 그러면 긍정적인 것만 자꾸만 찾게 돼요. 그거 못 버려요. 그런 의미에서. 예. 그리고 이제 주식은 이제 좀 얇고 넓게 보실 줄 아셔야지 세상을 좀 이렇게 보셔야지 이게 메가 트렌드구나 이게 트렌드구나 이렇게 좀 잡아나갈 수 있죠. 그래서 입체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체적 사고. 입체적.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 같아요. 뭐냐면 모든 자산 시장에는 그 각 트레인이 다 다르거든요. 부동산도 뭐 땅, 경매, 아파트, 오피스텔 다 또 분양권 많지 않습니까? 네. 주시장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아까 전에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될 투자 관점에서의 영역이 있고 시세차익자 영역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는 투자 관점대로 하셔야 되고 시세차익 관점에서는 시세차익 관점대로 나눠서 하셔야 되거든요. 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러면 투자 관점에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메가 트렌드에 해당되는 대기업들 또는 각 현재 시가총액 탑10들이 되겠죠. 그런 게 될 거고 얘네들은 그냥 홀딩입니다. 홀딩. 네. 가급적이면 쌀 때 사면 좋은데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극단적으로 작정주도 상관없습니다. 테마주의로. 그렇죠. 테마주, 급등주. 내가 들어가서 이익만 내면 되는 거예요. 별 손해보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또 실적주도 있어요. 실적주. 근데 여기 투자 관점에 있는 거는 실적주라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매출이 많기 때문에 얘는 독과점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독과점 기업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저가 매수세가 상시되게 하고 있어요. 외국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급등주나 실적주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실적주라는 거는 독과점 기업 실적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적주라는 건 뭐냐면 없던 게 생기거나 아니면 적은 게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님들이 저건 실적주라고 들어가보자.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올라갔다. 그러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한 예로. 예. 그래서 투자는 투자 관점에 있는 거는 투자 관점대로 하셔야 되고 시세차익 관점은 시세차익 관점을 해야지 이거를 혼재해서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정말 제가 딱 방송이 너무 좋은 게 그러니까 방송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너무 혼재돼가지고 막 들어오니까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네. 근데 그게 이제 갈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도 해드려요. 뭐냐면 주식시장에는 종목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거든요. 있습니까? 종목이요? 네. 있지 않나요? 없죠.
주식시장이 어떻게 종목이 있어요? 주식시장에는 주식회사가 많잖아요. 네. 기업이잖아요, 기업. 본질이 있죠, 본질. 그럼 본질로 본다면 투자죠. 그래서 우리가 뭐 유명하신 전문가님들이나 우리 고수님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자꾸만 투자라는 걸 보호기 맞춘 거예요. 근데 이쪽은 뭐냐면 종목이에요. 막말 우리가 그 기업에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때문에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여기는 종목답게 종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고 파는 거를 능수하게 잘하신 분들이 이기겠죠.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 네. 제 책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분들한테 유익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주식 경험이 좀 오래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좋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상황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 예, 이 상황을 내가 너무 어려운데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고 다음 넥스트는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꼭 알고 싶으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끝으로 뭐 한번 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되게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네. 심하니까 지금은 그 투자 관점에 계신 분들은 버티시면은 더 좋은 시간이 올 것 같고, 올해는 좀 변동성이 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투자의 본질로 접근하셔야지 수익률로 접근하시면 많이 힘드실 거예요. 불편하실 거고. 그리고 그 과실은 올해 하반기나 뭐 내년 상반기에 그 과실을 따신다 생각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세 차익자들, 이제 단기 매매하신 분들은 정말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 물타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자님 오늘 주옥과 같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와 머니 사이클을 쓰신 안동훈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자님 너무 감사합니다.